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안녕하세요. 대단원 5 다양한 이번은 배경의 그리기를 시간에는 대단원 5의 다양한 배경의 그리기 중에서 첫 번째 소단원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그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교과서 202쪽을 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들 202쪽 본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글을 전달하는 매체와 글을 읽는 독자층의 변화로 읽기 문화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읽기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매체는 책이다. 그렇지만 책은 시대에 따라 많은 격가를 겪었다. 죽간에 새기던 글자를 목판이나 할자로 인쇄하게 되면서 책이 많아졌다. 죽간은 대나무에 이렇게 글자를 새겨서 글을 쓰던 방식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과거의 글쓰기 방식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과거의 글쓰기죠. 목판이나 할자 인쇄는 알죠? 목판이나 금속을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종이를 붙이면은 먹을 칠한 다음에 종이에 붙이면은 글자가 인쇄되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술 시간에도 그 인쇄하는 거를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주간 한번 이미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왼편에 있는 게 주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나무에 글자를 새깁니다. 그 당시엔 종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대나무를 똘똘 말아서 한 건이 책이 되는 거죠. 근데 대나무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사실은 글자를 책처럼 많이 쓸 수는 없었겠죠. 굉장히 좀 오늘날로 생각하면 효율성이, 옛날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지만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부피는 큰데 글자를 많이 쓸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금속 활자죠. 이 금속 활자에 글자를 새긴 다음에 글자를 깎는 거죠. 이 금속에 글자를 깎은 다음에 종이에 붙이면은 여러 장 인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금속 활자는 영구적이니까 여기에 종이를 계속 붙이면은 계속 같은 글자의 종이가 인쇄가 가능한 거죠. 그러나 과거에는 책 자체가 귀한 물건이다 보니 책을 대하는 태도와 읽기 방법이 오늘날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 문자를 해독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책을 소유하거나 빌려 읽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독자층이 점차 확대되었다. 그 결과 독자 요구에 맞춰 책의 종류 또한 다양해졌으며 집단적 읽기보다는 개인적 읽기가 늘어나게 되었다. 여기 독자층이부터 이 문단 끝까지가 현대 읽기 문화의 특징이죠. 이와 함께 정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읽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 거라면 속독은 빨리 읽는 거죠. 빨리 읽고 다독은 많이 읽는 거죠. 한자로 쓸게요. 이거 마늘 다자입니다. 마늘 다자. 많다는 뜻이죠. 읽기 방식도 음독은 소리 내어 읽는 거죠. 소리 내어 읽는 거고 묵독은 이렇게 속으로 읽는 거죠. 소리 없이 읽는 거죠. 일상화되었다. 오늘날은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읽기 매체가 발달하면서 독자와 글쓴이의 경계가 사라진 쌍방향적 읽기 문화가 발달되고 있다. 그렇죠. 인터넷 소설 같은 경우는 독자가 댓글 쓰면은 글쓴이가 그 댓글을 약간 반영해서 쓰기도 하죠. 시대에 따른 글쓰기 간습의 변화. 읽기 문화 마찬가지도 쓰기 문화도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런 사실은 조선시대의 문학작품이나 책을 잠시 떠올려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책 대부분이 새로 쓰기로 되어 있으며 그 중에 한문으로 기록된 것도 있다. 기체 후 일향 만강. 자, 책 첫머리에, 편지 첫머리에 쓰는 글이에요. 그래서 기운 기자라 그 다음에 몸체자죠. 여러분들 뭐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거 외울 필요 없고 그냥 편지 첫머리에 쓰는 글 정도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기운 기자에 몸 채자, 그 다음에 살필 후자죠. 그 다음에 하나 일, 그 다음에 향할 향자, 그 다음에 일만 만자. 여기서는 영원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건강의 강자죠. 그래서 기운과 몸이 잘 보살피고 계시고 몸이 이렇게 건강한 쪽으로, 몸이 건강한 방향으로, 한쪽 방향, 건강한 방향으로 계십니까?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편지 첫머리 이런 글을 쓴다는 거죠. 시대에 따라 글쓴이의 간습이나 독서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시대의 글을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된다. 책에는 인류가 쌓아온 지혜와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다양한 시대의 책을 객관적 태도로 읽음으로써 우리는 보다 풍부한 인류의 정신문화유산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3.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몰입기. 다른 시대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현재와 다른 쓰기, 읽기 및 문화에서 생산된 글을 읽는다는 뜻이다. 또한 그 글에 담긴 시대 사안과 사회 체점, 이념, 문화 등을 읽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곧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뭐 잘 안부 묻는 거죠. 잘 계셨는지 아래 없고 묻고 요사이 건강이 어떠하신고 기별 잘 지내시는지 몰라서 밤낮 연려하옵니다. 벌써 안부를 여쭐 사람이나 보내려 했는데 종의 자식이 앓는 마마가 큰 마마는 천연두고요. 작은 마마는 순은두죠. 둘 다 피부병인데 천연두는 걸리면은 얼굴에 흉터도 크게 남고 심각하면 죽을 수도 있죠. 수두는 뭐 이것도 피부병인데 얼굴에 기포가 생기는 건데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앓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죠. 몰라서 지금까지 못 보내었더니 큰 마마가 아닌가 싶어서 큰 마마가 아니어서 이제야 사람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한테 장모님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자기가 양반이야. 그래서 부리는 사람이죠. 노비 같은 사람이죠. 종을 잘 지내는지 이렇게 안부를 물으려고 보내려고 했는데 이 종의 자식이 수두를 앓고 있어가지고 못 보냈었다는 거죠. 안부가 많이 궁금했지만. 자식들 여럿 갔으니 얼마나 요란히 여기실까 하고 염려하옵니다. 빨리 데려오고자 하였으되 그래도 당시에는 의심이 깊지 아니하여 이번 달이나 지나거든 데려오려 합니다. 그래서 이 장모님이 지금 이 편지 쓰는 사람 각주의 자식들을 맡아 기르고 있어. 그래서 각주가 자식들 잘 돌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아우의 자식도 거기에 가 있을 때 업문을 가르쳐 보내시옵소서. 스고로우시기나 업문을 가르쳐서 이게 부탁내원이죠. 업문이 거친 글이라는 뜻이죠. 거친 글. 그래서 그 당시에 한글이죠. 고급스러운 글은 한문이고 업문은 좀 거친 글이라는 이런 뜻인데 그래서 각주가 장모님 안부도 물으면서 애들 있을 때 좀 한글을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이 글은 1612년 각주라는 사람이 자신의 장모에게 보낸 편지로 자기 자식들에게 업문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담고 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장모, 즉 여성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양반사에서 여성들이 한글 사용을 주체했다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제 시대 사항을 알 수 있는 거죠. 여자들이 한글 많이 사용하고 여자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는 거죠. 이 글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보면 동생 자식도 한글 좀 가르쳐주고 나의 자식이 각주의 동생도 한글 좀 가르쳐주고 각주의 자식에게도 한글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합시다. 교과서 204쪽을 피도록 하죠. 자, 옛사람의 독서 일기라고 나오죠. 자, 이 글은 유만주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유만주라는 사람이 교과서 207쪽에 보면은 글쓴이 소개가 나오죠. 무려 13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다 그래요. 근데 이 책에는 그 일기 중에서 독서에 관한 일기를 쓴 거죠. 그래서 책에 관해서 평가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쓴 거고요. 우리 수행평가로 독서일지 쓰기 있었죠. 이 사람이 좀 그거랑 비슷한 거를 지금 쓴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보도록 하죠. 자, 1779년 6월 28일 더웠다. 음력이죠, 음력.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양력으로 치면 한 8월쯤 되겠죠. 7월 말 8월 초쯤 되겠죠. 굉장히 덥겠죠. 오늘은 말복이다. 그래서 말복 우리 복날 있죠. 초복, 중복, 말복 있죠. 말복도 굉장히 덥죠. 그래서 여름에 초복, 중복, 말복 이날 우리 삼계탕 먹거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건강식 먹는 날이죠. 태서 이마두씨의 교우로는 대단히 기이하다. 그래가지고 태서, 서양, 클 태자에 서쪽 서자죠. 그래서 큰 서쪽, 여기서 우리 서양, 유럽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마두 씨는 왼쪽 날개에 나와 있는데 마테오 리치래요. 마테오 리치인데 이거를 한자음으로 쓰다 보니까 한자에 맞춰 쓰다 보니까 이마두라고 쓴 거죠. 우리 프랑스를 불란서, 이탈리아를 이태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 교우론이라는 책을 읽었더니 그래서 서양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을 읽었더니 굉장히 특이하다, 기이하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독서의 소감을 첫 번째 줄에 썼습니다. 벗은 다름 아닌 반쪽이니 제2의 나이다. 그러므로 벗을 나 자신처럼 보아야 한다. 벗과 나는 비록 두 몸이지만 그 두 몸 안에 있는 마음은 딱 하나이다. 서로 필요로 하고 서로 돕는 것을 벗을 사귀는 이유이다. 그래서 인상구절인 교우론의 중 인상구절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80년 6월 21일 퍽 더웠다. 2년 후에 또 글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한 8월 초쯤 되겠죠. 양력으로 치면은 책이 있으면 남에게 빌려주지 않으면 책 바보다. 자신에게 없는 책을 무슨 수를 써서든 소장하려고 드는 것도 책 바보다. 이렇게 굉장히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개인이 소장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책을 엮고 인쇄하여 마음이 통하는 고상한 사람에게 주고 뜻이 있는 시골 선비들과도 나누어야지만 책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람이 훌륭하게 생각하는 거죠. 책을 서로 나눠 읽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대조는 뭐 반대나 차이를 되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소유하려는 사람과 책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책을 빌려주는 사람을 좋게 생각하죠. 비록 만 권의 책을 쌓아두고 있다 할지라도 문장과 학문의 뜻이 없다면 한 글자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다. 부정적 태도죠. 그래서 책만 많다고 해서 책만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문장과 학문의 뜻을 두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합시다. 교과서 205쪽을 펴도록 하지요. 자, 집에 책 한 질 없어도 책 한 질은 책을 엮은 단위죠.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세트죠, 세트. 뭐 4권이 한 세트면은 이 4권짜리 한 세트가 하나의 질이 되는 거죠. 없어도 글을 읽고자 하는 정성이 있다면 상아는 코끼리 뿔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책갈피죠. 꽂혀있고 옥색 비단으로 만든 장정된, 옥색은 약간 연두빛이랑 파란색이랑 약간 섞여있는 그런 색깔이죠. 장정된 멋진 책들이 절로 눈앞에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글을 읽고자 하는 정성이 있다면 책이 좋은 책들이 저절로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앞에 204쪽에 11번에서 12번째 줄, 책이 만 권 있지만 문장과 학문의 뜻이 없는 사람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만 권이 있지만 학문에 대한 뜻이 없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책이 없더라도 글을 읽고자 하는 정성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책을 소장할 때는 소장할 적에 오직 내 것이길 고집한다면 이는 사사로운 행동이다.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책을 쌓아두고 내 것이라 하지 않아야 공정한 행위다. 이거는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책을 내 것이라고 하고 안 빌려주면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나눠주면 긍정적이라는 거죠. 공정한 행위는 상쾌한 결과를 맞고 사사로운 행동은 째째한 탐욕으로 기결된다. 결론된다는 거죠. 이걸 보면 무엇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있다. 당연히 무엇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공정한 행위를 따라야 하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본디 없는 물건이나 마찬가지다. 훌륭한 서하는 글과 그림이죠. 글과 그림, 서예로 쓴 멋진 글들이죠. 갖고 있으면서 더 깊은 곳에 숨겨두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멋진 책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더러운 것이 묻지는 않을까 근심하는 것, 서화를 늘어놓고는 문을 걸어놓고 혼자 구경하는 것, 책꽂이를 맴돌면 먼지를 털고 책값이나 정돈하는 것 등은 모두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 사람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이 부분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이 부분 훌륭한에서부터 여기 정돈하는 것까지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고 이 예시를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러한 무리는 죽을 때까지 이 사소한 물건의 책의 노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뭡니까? 책의 노예가 되는, 이 사소한 물건은 책이죠, 책. 사소한 물건은 책이죠. 그래서 책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글쓴이의 생각이죠. 사물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 아는 채 만 권의 책을 소장해도 좋고 집에 책이 한 권도 없어도 좋고 아침에 모은 책을 저녁에 다 흩어버려도 좋고 옛 책을 보내고 새 책을 맞이해도 좋다.
선비는 하루라도 책이 없을 수 있겠으나 이 또한 살아있을 때 일일 뿐이다. 자손이 책을 좋아한다면야 당연히 내가 가진 책을 그대로 물려주겠지만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책을 물려준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세상에서는 서적을 모아두는 것을 자손을 위한 계획으로 삼고 나는데 참으로 지나친 행동이다. 당대의 독서 문화를 비판하는 거죠. 내가 남한테 책을 안 빌려주고 다 모아서 자기가 죽고 나서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거죠. 근데 후손이 책을 안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좀 빌려주고 책도 나눠 읽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1780년 10월 20일 오늘 아침 한 12월 말에서 1월 초쯤 되겠네요. 아침에 추웠다. 오이동굴을 뿜어내는 방식으로 책을 읽으면 관련 서적을 모두 꺼내보게 되므로, 자 여러분들, 이게 오이동굴이죠. 그래가지고 줄기를, 오이는 이렇게 하나의 줄기에 여러 개의 오이가 매달려 있죠. 그래서 하나의 줄기를 뽑으면 여러 개의 오이가 함께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이동굴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건 뭡니까? 하나의 자신이 생각이 있어. 아, 내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책을 읽겠다. 그럼 관련 서적들을 다 찾아보는 거죠. 여기 관련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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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찾아보면서 읽는 거죠. 그래서 관련 서적 찾아가며 읽는 거죠. 다 읽은 책이 책 10편이 안 되더라도 뽑아본 책은 수백 건에 이르는 때도 있다. 내가 예전에 듣기로 성천 부사는 뭐 고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오늘날 지금 뭐 수원시장, 성남시장 좀 되겠죠. 민아무개시가 민모시죠. 민시성을 가진 이름은 뭐 밝히지 않는 거죠. 역사 공부할 때 이 방법을 썼다고 한다. 좀 적을게요. 부사는 오늘날로 치면은 뭐 시장 정도 되는 거다. 수원시장, 성남시장, 용인시장 이 정도 되는 거죠. 필기를 잘못했네요. 성천은 지역 이름이고요. 고을 이름이고요. 부사가 시장이죠. 자, 그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하죠. 책에 장서인을 찢는 법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공사와 아속의 측면에서 엄청 다르다는 거죠. 현저히 다르다. 그래서 공사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죠. 장서는 도장인데 이 도장을 찍으면 이 책이 내 거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이 책이 내 거라는 표시. 오늘날에 뭐 책에 사인하거나 책에 내 거라고 이름표 붙이는 거죠. 자,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게 장서인 같은 거죠. 도서관에서도 이게 어느 도서관인지 알기 위해서 책에 보면 옆부분에 보면 이렇게 뭐 용인도서관, 수원도서관 이런 식으로 장서인을 찍죠. 중국인은 책을 수집하더라도 유통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래서 유통은 이렇게 책을 팔고 사고 이렇게 뭐 빌려주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책을 대하는 중국인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장서인을 찍는 것은 나중에 그 책을 소유할 사람에게 이 책이 누구로부터 전해졌는고 누가 평비하며, 이건 이제 평비는 왼쪽에 나옵니다. 자, 알려주려 해서이다. 비유하자면 서하에 재발문을 쓰는 것과 같으니,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누가 이렇게 소유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이렇게 이 책이 나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어찌 공정하고 고상하지 않겠는가. 서리적 표현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장서인을 찍는 이유가 책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처음에 누가 소유했는지 알기 위해서지, 계속 책은 유통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모을 때 소장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다. 책을 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가 나오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태도와 약간 대조를 이루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유통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소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본관과 성명, 본관은 뭐 어디 출신이다 이런 거죠. 뭐 어디 뭐 안동김씨면 안동김씨, 뭐 경주이씨면 경주이씨,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주씨면 경주채씨,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주이씨, 뭐 이렇게 자호 등, 자호는 이름 대신 쓰이는 거죠. 서너 가지 장서인을 무슨 간청의 장부와 같이 거듭거듭 찢는다. 그 책이 남을 것이 될까 근심하는 듯하니 어찌 사사롭고 이기적이고 조속하다 하지 않겠는가. 서리적 표현, 굉장히 부정적이죠. 사사로운 마음으로 책을 대하기 때문에 간혹 책을 팔아 치우게 되면 반드시 장서인을 찍은 것을 없애면서 무언가 잃은 양 한탕스러워하는 것이고,
공정한 마음으로 책을 대하기 때문에 간혹 책을 기증하게 되어도 장서인을 찍은 것을 그대로 남겨두며 마치 증여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나라고요. 여기까지는 중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막 소유하려고 하고 장서인을 없애면, 도장을 없애면은 막 안타까워하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어차피 장서인의 목적이 책을 소유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장서인이 있든 없든 뭐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1783년 2월 14일 사르에드 추웠다. 오늘 양력으로 치면 한 3월 초, 4월 말쯤 될 텐데 이날 약간 이상기후였나? 3월 달에 굉장히 추웠나 봐요. 저녁 때가 되면서 찬바람은 더욱 심해졌다. 이런 이런 생각을 해본다. 한평생 좋은 밥을 먹고 아름다운 옷 입어 일상생활의 수준이 고관대작보다 낮고 고관대작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여기 날개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사는 거죠.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처자식과 마음 붙일 취미생활이 있어서 번뇌는 약간 고민이죠. 한 가지도 없대. 다만 책은 한 권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 천지간 하늘과 땅 사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글자로 된 책이란 책은 실컷 보아 기이하고 희귀한 서적, 사라지고 없다고 알려진 책, 공적으로 보관된 도서, 개인이 소장한 도서, 온 세상의 약 기록물을 마음 내키는 대로 볼 수 있대. 다만 일생을 고단하고 굶주리고 메마르게 지내며 온갖 어려움을 다 겪는 사람이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장차 이쪽을 택할 것인가 저쪽을 택할 것인가? 당연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무엇을 택한다는 거죠? 후자를 택한다는 거죠. 후자. 그래서 지적 풍요로움을 택하는 거죠. 지적 풍요로움을 택합니다. (1784년 10월 22일) 아침에 또 안개가 흐릿하게 끼어 서늘하고 어둑했다. 아이에게 맹자를 가재로 내주었다. 사흘에 한 번 암송하기로 했다. 외워서 읽는 거죠. 암송은 외워서 읽는 거죠. 그래서 글쓴이가 생각하는 올바른 독서 자세죠. 그래서 책을 외워야 돼. 외워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충 요즘 애들은 글 공부를 할 때 많이 하려 욕심을 내고 빨리 읽으려 노력하는데 이게 글쓴이가 생각한 잘못된 독서 자세죠. 이는 세상에 널리 퍼진 폐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자, 이 글은 다들 워크북 61쪽을 펴도록 하죠. 갈래는 일기문이죠. 그 다음에 독백적 양식으로 쓴 글이고요. 유만주의 독서 경험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감상과 당대의 독서 문화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고요. 일기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독서 환경과 방법, 태도 등을 소개하며 그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뭘 비판하는 거죠? 책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세, 책을 소장하려고 하는 그런 조선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구성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책을 활용하는 올바른 태도의 생각은 이 부분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여기서는 주로 대조가 많이 나오는데 중국과 우리나라 문화도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거는 책은 소유보다 활용 형태, 좀 빌려서 읽고 서로 나눠줘서 읽으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독서 문화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책을 소장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소단원 두 번째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글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교과서 212쪽을 펴도록 합니다. 글에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며 그 문화의 사고방식이 글의 내용과 형식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이제 예시하는 거죠. 중심부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주변부 문화에서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사회 문화를 비교하는 내용의 글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꿈꾸죠. 그래서 자기 희망사항이 부자에 대한 글을 많이 써봤다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 드라마 보면 재벌 얘기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게 돈 걱정 없이 재벌처럼 화려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 워너비를 담아서 그 재벌 이야기를 많이 만든다는 거죠. 작은 사실부터도 본질적인 깨달음을 유추하며 인간 보편의 문제를 통찰하는 글, 서론, 변론, 결론같이 치밀한 논리성을 추구하는 글 등도 모두 그 바탕에 해당 문화의 특징적인 사회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살필 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글쓴이가 살았거나 경험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내용적 측면은 물론 형식적 측면에서도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지역의 글을 읽음으로써 인간과 세계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글을 읽음으로써 그 지역의 사회 문화가 특수성을 알고 그 지역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 문화의 고유한 가치, 한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다양한 지역의 글을 읽는 것의 필요성이죠. 그래서 비교해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권의 글을 읽을 때 글에 담긴 사회문화적 특성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글쓴이의 생각이나 등장인 행동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글에는 이 부분 글에 담겨있는 인식차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밑에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화를 접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이때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상대적 관점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의 상대성이라고 다들 배웠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또한 지나치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잡힌 독서도 필요하다. 우리 대부분 독서의 기준이 뭡니까? 약간 서양이나 미국 문화를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꼭 그렇지만 않고 다른 우리 아프리카나 남미나 중동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정 지역 글에 편중하는 것은 편견을 낳을 수 있고 편견은 인종차별이나 종교차별 등의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 다양한 지역의 글을 읽음으로써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밑에 표로 잘 정리되어 있네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글,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고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특성을 존중해야 이 부분 밑줄을 그으면 되겠네요. 이해와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거죠. 이 안목은 뭡니까? 어떤 사물을 보는 그런 식견 같은 거죠. 그래서 안목이 높다 그런 뭡니까? 사물을 보는 능력이나 이렇게 그런 숨겨진 의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 모두 교과서 216쪽을 보도록 하죠.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라는 소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투라는 소설은 러시아에서 만든 작품인데 러시아의 이런 관료 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료는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죠. 높은 고위공직자죠. 고위공직자,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허례허식을 중시하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 격식을 막 엄청 따져. 조선시대 양반들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조선시대와 이 러시아 사회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렇게 하위직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외투를 잃어버리면서 겪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데요. 앞부분의 줄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러시아 소설에서 그런지 굉장히 사람 이름이 좀 읽기가 어려워요. 주인공 아카키 예비치는 하급 관리, 그래서 굉장히 계급이 낮은 공무원이죠. 평생 소유를 정리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낡은 외투가 해져서 다 떨어졌다는 거죠. 도저히 입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페트르부르크, 이거는 도시 이름이죠. 러시아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외투가 필수품이다. 추위를 피하는 도구죠. 그는 돈을 아껴 새 외투를 마련한다. 하지만 새 외투는 처분 입은 불행에게도 강도에게 외투를 빼앗긴다. 굉장히 그 당시에 러시아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강도가 많은 약간 무법 천지 같은 그런 시대였나 봐요. 그날 온종일 아키에치는 간청에 나타나지 않았다.
난생 처음 있었다. 그동안 출근을 잘 했는데 외투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출근을 못했던 거죠. 다음날 그는 창백해진 모습으로 더러욱 초라해 보이는 헌 외투를 입고, 외투가 여기서 추위를 피하는 도구의 목적도 있지만은 또 어떤 목적이 있다? 신분을 드러내는 도구로서도 작용을 한다는 거죠. 출근했다. 새 외투 샀는데 잃어버린 다음에 뺏기는 바람에 이렇게 다 떨어진 외투를 다시 입은 거죠. 외투 강도 이야기를 놓칠세라 그를 이야기에 기회를 놓칠세라 그를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동정했다. 그를 위해 모금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국장의 초상화는 국장의 얼굴을 그리는 그림이죠. 사람 얼굴을 그린 그림이죠. 부장이 아는 사람이 썼다는 무슨 책인가를 사야 했다. 부정부패가 많은 러시아 사회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데 돈이 안 쓰고 쓸데없는 높은 사람들 그림 그리고 높은 사람들 아는 사람이 쓴 책을 사줘가지고 그 사람들 돈 벌게 해주는데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에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관리들 오늘 아침 공무원들이죠. 모은 돈이 푼돈에 불과했다. 그중 누군가 동정심에 이끌려 적어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충고라도 한 마디 하겠다며 경찰서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경찰서장이 상부의 실적을 올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외투를 찾아내겠지만 만약 필요한 법적 서류를 갖추지 못한다면 외투는 찾지도 못하고 경찰서에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다. 굉장히 러시아 사회가 불합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한테 안 돌려준다는 거죠. 서류가 안 갖춰져 있으면. 그러니 차라리 누군가 고위층 인사를 찾아가서 급히 손을 쓰도록 하면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 부정부패가 많은 러시아 사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높은 사람한테 백을 써서 해결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아카키 아키에비치는 고위층 인사를 찾아보기로 했다. 이 고위층 인사가 어떤 직책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자리에 있다가 최근에 중요한 인사가 되었다는 것은 알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금 그의 지위 역시 다른 중요한 자리에 비하면 덜 중요한 지위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거는 없는 자리를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이 출근할 때 부하 관리들이 층계까지 나와서 맞도록 한다든지, 자신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직접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경비원을 통하도록 한다든지, 14급, 12급에서 14급은 12급에게, 12급은 9급이나 아니면 다른 간등에게 각각 보고하여 그 끝에 자신의 보고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뭡니까? 고위층 인사의 건의적 성격이죠. 그래서 예시랑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간직의 위력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벼슬, 그러니까 이 등급, 내가 어떤 고위 공무원이죠. 이 공무원으로서 몇 급에 있는지 그 몇 급의 위력을 굉장히 내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고위 공무원이니까 내가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위력을 굉장히 내세우려고 한다는 게 건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급 관리들은 아예 상대를 안 해주죠. 다른 사람들 만나고 일단 자기한테 오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신성한 러시아 땅에는 이미 무엇이든 모방하는 병이 만연하다 보니 모두 자기 상관의 본을 받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이 건의적으로 내세우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건의를 내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러시아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구급은 조그마한 부서를 책임지게 되자 칸막이로 된 자신의 방을 만들어 집무실이라고 이름 짓더니 문 앞에 붉은 깃의 넥타이를 메고 방문객에게 문을 여달아주는 안내원까지 세워두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9급이면 별로 높은 공무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의적이 됐다는 거죠. 그 집무실이란 것도 보통 크기의 책상이 겨우 들어갈 만한 넓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냥 하위직 공무원이니까 방을 큰 걸 안 줘요. 아주 쪼매난 집무실을 줬어요. 그런데도 건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안내원을 이렇게 고용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신분을 가시하는 러시아 사회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고위층 인사의 행동과 양식은, 습관은 빈틈이 없고 위풍당당했으나 복잡하진 않았다.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체계는 엄격함이었다. 허례허식을 중시한다는 거죠. 엄격 또 엄격. 이렇게 그는
보통 때도 외우고 다녔고 특히 마지막 단어를 발음할 때는 상대방 얼굴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사실 그것은 아무 명분이 없는 행동이었는데도 열몇 남짓한 부서의 관리들은 안 그래도 을의 공포에 걸려있는 사람들이라 멀리 그를 보기만 해도 일을 멈추고 부동 자체로 서서 상간의 상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아랫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역시 엄격함이 드러나 거의 3마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고위층 인사의 권위적 성격을 예시랑 나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 뭡니까?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들, 이거 직접적 제시죠. 직접적 제시.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간접적 제시죠.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서술자가 설명하면 직접적 제시죠. 여기서는 공포에 질려 있다고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죠. 간접적 제시는 뭡니까? 뭐 표정이나 행동,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 이 고위 관료를 보고 바짝 쫄아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나? 누구와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나? 누구 앞인지 아느냐 말이냐. 하지만 그도 마음은 선량하여 동료들에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장관이란 직위가 그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장관이 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장관직을 얻게 된 다음부터 혼란에 빠지더니, 자 여러분들 216쪽 하고 있습니다. 혼란에 빠져 갈팡질팡하더니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는 완전히 알지 못했다.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점잖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며 대부분은 현명하게 처신했다. 하지만 한 직급이라도 자신보다 아래인 사람들과 함께인 자리에선 아주 졸렬할 정도로 단순해졌다. 그래서 직급에 따른 이중적 태도죠. 자기랑 비슷한 사람한테는 예의 바르게 대하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막대한 거죠. 입을 꼭 다물어 버려 남들 보기에도 딱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를 깨닫고 훨씬 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아쉬워할 정도였다.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막 격식 차리고 건의를 차린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아, 나도 재밌게 할 걸. 그러면서 종종 그의 눈에는 재미있는 대화 무리에 끼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읽을 수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정체되어 있었다. 너무 넘치게 베푸는 것은 아닐까? 너무 격이 없어지진 않을까? 그러다가 품위가 송산되진 않을까? 품위가 뭔지는 다 알죠? 갖추어야 될 뭐 위엄 같은 거죠. 인간이 갖추어야 될 약간 위엄, 뭐 고상함, 격이죠. 인간이 가지고 되는 격이죠, 격. 자, 격이 낮은 인간, 격이 높은 인간 있죠. 격이 높은 인간이 품위가 높은 인간이죠. 하는 사고방식 탓에 그는 언제나 한결같이 침묵을 지켰고 가끔 짤막하게 한마디씩 내뱉는 것이 전부였으므로 결국에는 따분한 인간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의 아키키 예비치가 찾아간 것이다. 그것도 가장 안 좋은 시간에 찾아갔으니 고위층 인사에게는 마침 적절한 시간이죠. 적절한 시간에 나타나준 것이지만 아키 예비치에게는 사실 최악의 순간이었다. 왜 이런지는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어쨌든 대조죠. 고위층 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아키키 예비치에겐 굉장히 안 좋은 시간이에요. 고위층 인사는 자신이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만나다가 얼마 전 찾아온 어린 시절 오랜 친구죠. 더없이 유쾌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아키 예비치라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는 짤막하게 물었다. 누구야? 그러자 무슨 관리랍니다. 라는 대답이었다. 관리가 뭐 공무원이죠. 공무원. 아 그래? 기다려야겠는데 지금은 바쁘니까 고위층 인사가 말했다. 여기서 이 인사말이 거짓말이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 군데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서술자가 뭡니까? 모든 걸 알 수 있죠. 전지전능하죠.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서술자가 모든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작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작품 밖이죠. 작품 밖에서 모든 걸 알고 있죠. 인물의 생각, 뭐 심리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러죠. 그는 이미 친구와
장시간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이미 한참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그저 서로의 넓적다리에 툭툭 치며 그렇게 됐군 이반 아브라모비치. 그러게 스체판 파를라모비치라고 입을 뗀 것이 고작이었다. 이제 다 얘기 나누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찾아온 갈리를 기다리게 함으로써 간직을 떠나 오랫동안 시골에 묻혀있던 친구에게 자신을 만나러 온 갈리를 얼마나 오래 현관에 세워둘 수 있는가를 가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을 가시하기 위해서 아키키 예비치를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마침내 잡담을 실컷 하고 흡족한 기분으로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등이 젖혀지는 안락한 의자에 앉아 담배까지 피운 다음에야 그는 마치 갑자기 생각나기라 한 듯 문과의 보고서를 들고 서 있는 아키 비서에게 말했다. 자신을 신분을 가시하기 위한 행동이죠. 자, 모두 교과서 우리 217쪽을 펴도록 하죠. 그래, 거기 관리 하나가 이태리인 같은데 들어와도 좋다고 하게. 아카키 예비치니 겸손해 보이는 외모와 낡은 제복을 발견한 고위층 인사는 그래서 이렇게 외양 묘사와 이렇게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간접적 제시죠. 그래서 가난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일인가? 현 직위와 장관직을 얻기 일주일 전부터 방에서 혼자 거울을 보고 일부러 연습하여 익혀놓은 딱딱 끊어지는 정확한 음성이었다. 허세를 부리는 거죠. 아키 에비치는 미리 어느 정도 겁을 먹고 최선을 다해 언변, 말이죠. 말이 닿는 대로 평소보다 더 절을 섞어서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완전히 새것인 외투를 무지막지하게 강탈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총감이나 날개에 나와있죠. 다른 누군가가 외투를 찾아주도록 청원을 부탁을 좀 해 주십사고 찾아왔다고 했다. 장관은 왠지 모르게 그 친숙한 태도가 버르장머리 옆에 느껴졌다. 기관, 상급자가 하급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요? 그는 띄엄띄엄 말을 이었다. 절차도 모르나? 어디에 들른 거요?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도 몰라? 그런 일이라면 먼저 관공서에 문서로 제출해야지. 그런 관공서에서 계장과 부장을 거쳐 비서에게 전달될 테고 그다음 비서가 내게 보고할 텐데 이렇게 허례허식, 거칠애나 형식을 중시하는 거죠. 이런 태도를 장관의 권위적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태가 바깥 태자인데 쌤이 안태자로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말을 통해 성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말을 통해. 글씨가 좀 너무 이상한데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 간접적 제시라 그랬죠. 아까도 설명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허례허식을 중시하다는 성격을 알 수 있고요. 직접적 제시는 아까도 말했지만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는 거죠. 그는 착하다, 그는 못됐다 뭐 이런 거죠. 아카키 예비치는 겨우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정신을 수습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때 그는 땀이 무섭게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도 간접적 제시죠. 이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외양 묘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깝게 감히 폐를 끼치고자 결심한 것은 사실 그 비설한 사람들은 좀 믿을 수가 없어서 무엇이 어쩌고 어째? 고위층 인사가 말했다. 어디서 그런 정신 상태를 갖게 됐나? 그런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젊은이가 상가랑이나 윗사람 앞에서 이렇게 난폭하게 굴다니. 아마 고위층 인사는 아카키 예비치가 이미 50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만일 상대적으로 젊은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해도 그것은 그가 70살 먹은 노인과 비교될 때뿐이었던 것이다. 개인의 삶에 굉장히 무관심한 거죠. 개인의 삶에 무관심합니다. 모든 걸 나의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죠. 나보다 어리니까 그냥 젊은이라 생각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50 정도 된 사람이면 젊은이는 아니죠. 근데 나보다 어리니까 그냥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나? 누구 앞인지 아느냐고. 도대체 알기나 해? 알기나 하냔 말이야. 대답해봐. 건의를 아세워서 상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관인데 너같이 하급 관리가 너같이 계급 낮은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부탁을 해도 되는 거야?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 다들 218쪽 펴도록 하고요. 자, 이 부분은 위에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장관한테 혼나고 우리 주인공인 아키키 예비치가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은 장면이고요. 그 친구도 좀 깜짝 놀란 거죠. 이 장관의 친구도, 같이 있던 장관의 친구도 깜짝 놀란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합시다. 218쪽 두 번째 문단 합니다. 어떻게 계단을 내려와 밖으로 나왔는지 아키키 예비치는 하나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장관에게, 그것도 다른 간청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호되게 혼난 것은 평생 처음이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거리에 쌩쌩 몰아치는 눈보라 속을 걸었다. 페테르부르크의 흔한 바람은 골목마다 온통 사방에서 불어왔다. 그 순간 그는 목에 후두염이 생겼다. 목구멍에 이렇게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입을 벌린 채 찬바람을 먹으면서 갔고, 지리적으로는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가 너무 추웠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혼합돼서 후두염에 걸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말 한마디 할 힘도 없었다. 온통 몸이 퉁퉁 부어오른 채 침대에 쓰러졌다. 당연한 질책이 때로는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지도 않은지. 그 다음날 그는 심한 고열에 시달렸다. 페테르부르크의 가혹한 날씨 때문인지 병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의사가 불려와 맥을 짚었을 때 이미 손을 써볼 수도 없게 악화된 상태였다. 의사는 환자가 의료 혜택도 받아보지 못하고 방치되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음 쪽 넘어와서요. 219쪽 합니다. 찜질을 처방했을 뿐이었다. 러시아의 그 당시에 의료가 굉장히 낙후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의료질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그냥 찜질만 처방하는 거죠. 그나마 하루 반이 지나자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순간이 왔다. 이제 죽음이 온 거죠. 그러자 의사가 주인집 노파에게 말했다. 이봐요 할멈, 그렇게 멍하니 시간 보내지 말고 지금 소나무 간이라도 주문해 주시오. 이 사람 형편에 참나무 감은 너무 비쌀 테니. 이렇게 죽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 거죠. 죽어서도 이렇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 죽음 앞에서도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거죠. 간도 이렇게 좀 값싼 간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키키 아키에비치는 본인은 너무나 치명적인 그 말을 들었다면 그 말에 엄청난 충격이라도 받았는지, 아니면 자신의 팔자를 개탄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환자가 내내 열을 들떠 계속 몸에 열이 올라가지고 계속 헛소리만 해댔으므로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헛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새 외투를 만들어 주었던 페트로비치를 보고 그에게 도둑 잡는 덫이 달린 외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빼앗긴 외투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외투에 뭐 덫 같은 거 이렇게 손 탁 대면은 손을 탁 손가락 잘리게 하는 그런 거 달린 옷을 막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거죠. 막 헛소리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옷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침대 밑에 숨어 있는 도둑들을 기척을 계속 느끼면서 매번 주인 노파를 불러 모포 약간 담요죠. 담요 밑에 숨어 있는 도둑을 끌어내는 거는 이제 너무 아프니까 막 헛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도둑들이 침대 밑에 숨어 있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 부분은 착각하는 부분이죠. 왜 새 외투가 있는데 헌 외투는 눈앞에 걸어 두었는지 묻기도 하고 계속 착각하는 거죠. 이제 새 외투 이미 강탈당했는데 새 외투 있다 착각하는 거죠. 판에 박힌 꾸지람을 들으며 장관 앞에 서 있는 듯 각하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마침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짓거리며 그는 발광하였다. 살아생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노파는 성호를 긋기까지 했다. 그 다음엔 반드시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다. 이후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혀 말이 안 되지 않는 것뿐이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정신없이 튀어나오는 말이나 생각들이 전부 하나같이 외투와 관련되어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불쌍한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직접적 제시죠. 여기 불쌍한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는 거죠. 인물의 상태 불쌍하다. 자, 뒷부분에 줄거리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유령이 돼서도 뭡니까? 한을 품고 죽어서 유령이 됐다는 거죠. 유령이 됐는데 고위층 인사의 외투를 빼앗고, 아까 말했던 그 장관의 외투를 빼앗고 나서야 이제 이 유령이 사라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정말 안타까웠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좀 살짝 우습기면서도 좀 슬프네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워크북 다들 보도록 하죠. 워크북 64쪽 보도록 합니다. 갈래는 소설이고 사회 비판적이죠. 사회 비판적 어떤 그런 러시아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굉장히 불합리하고 계급주의적인 사회, 계급주의적 사회를 비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풍자적이고 사실적이죠. 우리 골개가 웃긴 거죠. 웃긴 게 있으면 골개미예요. 그 안에 우리 풍작과 해악이 나누죠. 해악은 친근한 웃음, 긍정적인 웃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백것이라는 소설 보면은 점순이가
나를 좋아해서, 주인공이 나를 좋아해서 나를 막 괴롭혀요. 근데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나 왜 자꾸 제가 나 괴롭히지? 아, 왜 저러지? 그래서 막 싫어, 막 이렇게 말하죠. 이걸 통해서 약간 나라는 주인공, 나의 바보 같은 모습에 우리는 약간 친근한 웃음을 띠게 되죠. 이런 거 해악이고, 풍자는 웃기긴 웃긴데 어떻게 비판적이고 부정적 웃음이죠. 여기서는 우리 주인공이 막 죽으면서도 외투에 집착하면서 막 덧달린 외투 만들어 달라 그러고 막 헛소리하죠. 이런 게 좀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한편으로는 참 슬프죠. 얼마나 러시아 사회가 굉장히 좋지 않은 사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웃음을 통해서 뭡니까? 러시아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웃음 속에는 이 러시아 사회를 비판하고 주인공의 억울함 죽음 속에서 러시아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제재랑 주제는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 주인공이 처한 사항을 전지적 시점에서, 그렇죠.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심리를 알고 있죠. 사실적으로 서술하여 당대 러시아의 권위적인 관료사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죠. 그 다음에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고 있죠. 외투는 신분을 드러내고 간은 죽음을 드러내는 거죠. 이 소설의 전체 구성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부분은 절정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자, 그리고 사건 전개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교과서 내용을, 실린 내용을 요약한 거죠. 자, 외투의 의미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뭐다? 추위를 피하기 위한 도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분을 표시하는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외형적인 것이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러시아의 부조를 풍자하는 거죠. 막 외투에 집착하는 모습이 웃기죠. 웃긴데 그 안에 뭡니까? 러시아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추운 기운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패한 관료 사회를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서열에 따른 비인격적 진행, 장관이 이 사람을 뭐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막 막대하죠. 이런 걸 통해서 러시아의 그런 관료 사회의 폐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위층 인사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이 구급 관리도 풍자의 대사죠. 풍자의 대상이죠. 자기도 계급이 낮으면서 또 다른 사람, 더 낮은 사람을 막 부려먹는 거죠. 그래서 웃기긴 웃기죠. 하는 꼴이 웃기죠. 좁은 방에 막 집무실도 만들고 하는 게 웃기긴 웃긴데, 그 웃긴 게 뭡니까? 긍정적인 웃음이 아니라 비판적인 웃음이라는 거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24쪽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글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뭐 딱히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뭐 매체, 인터넷 뭐 이런 거는 저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와 시대 읽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전자책 당말기와 같은 여기 열과 저축 나열하고 있죠. 다양한 매체가 생겨났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의 구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자료의 복제와 전송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예가 들어있는 거죠. 정보와 시대 글읽기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매체별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자, 쭉 넘어가서요. 자, 정보와 시대 글읽기. 첫 번째, 인터넷이 있죠. 자, 위에는 뭐 인터넷의 쭉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글에 나타난 정보가 얼마나 시대로가 높고 가치 있는 정보인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 이게 유의점이죠. 그래서 인터넷에는 잘못된 거짓된 정보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걸 유의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책은 한번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시청각 읽기 자료. 시청각은 뭡니까? 시각과 청각이 있는, 그러니까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료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동영상이죠. 유튜브 같은. 텔레비전, 라디오, 팟캐스트, 영화, 방송 등 이것도 마찬가지 열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나열이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책을 시청각 자료로도 향유할 수 있다. 독자는 독서의 목적과 정보의 종류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매체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시청각 읽기 자료를 읽을 때 유의점이죠. 유튜브에 수백억, 수천억 개의 자료가 있죠. 영상이 있죠. 그 영상을 자기에게 맞게,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225쪽 넘어가서요. 첫 번째 문단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부터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죠. 전통적인 인쇄 매체를 읽을 때는 차례대로 의미를 파악해 나갔다면 오늘날의 매체 자료를 읽을 때는 하이퍼링크는 뭡니까? 클릭하면 이제 다른 자료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뭐 정보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다양한 층위의 글과 정보를 주체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하이퍼링크의 대표적인 게 뭐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옆에 쭉 있고 여기 블로그 왼쪽에 보면은 뭐 제목이 소제목이 있죠. 그럼 소제목 1, 소제목 2 있으면 소제목 2를 탁 클릭하면 소제목 2 자료로 딱 화면이 넘어가는 거죠. 소통 방식이 일방향적인 인쇄 매체 읽기와는 달리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다양한 매체 자료 읽기는 소통 방식이 양방향적이다. 독자는 글쓴이에게 반응을 전달할 수 있고 다른 독자의 반응을 공유할 수도 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웹툰이죠. 웹툰 보면 우리가 그 웹툰 읽고 아니면 웹소설 읽고 웹툰이나 웹소설이 우리 대표적인 거죠. 읽고 댓글을 남기죠. 그럼 그 댓글을 참고해서 작가가 쓰는 방향을 수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서로 양방향적이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별표 칩니다. 독자는 글쓴이의 반응을 전달할 수 있고 다른 독자의 반응을 공유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 자료를 읽을 때는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활발하게 밝히는 동시에 자료의 가치와 내용성을 신뢰성을 더 민감하게 따져야 된다.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교과서 226쪽을 펴도록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딱히 필기할 건 없고요.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웹사이트를 구성한 거죠. 웹사이트, 순 우리말로는 누리집이라 그러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서 이렇게 구성한 부분이죠.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웹사이트 화면을 교과서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쪽 넘어가서요. 모두 교과서 226쪽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교과서 227쪽을 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챕터죠. 이 챕터 알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공유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챕터가 뭘로 연결돼 있다? 하이퍼링크로 돼 있어서 이걸 클릭하면 다른 화면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링크는 뭡니까? 이 챕터 안에 웹 주소가 있어서 이걸 클릭하면 다른 화면으로 이 웹 주소가 속해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 왼쪽에 있는 이것도 다 뭡니까?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클릭할 때마다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송이 멈춤 자리에 탄생한 서글픈 평화의 공간. 이거 역설이죠. 모순된 표현입니다. 말도 안 되는 표현. 약간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우리 역설이라고 하죠. 여기서 뭡니까? 서글픈 평화. 평화면 좋아야 되는데 서글프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역설이죠.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이게 시간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휴전한 시간이죠. 휴전한 시간. 전쟁을 잠시 쉬는, 지금 전쟁이 쉰 채로 70년 정도 이어지고 있죠. 유엔군 사령관과 주체죠. 그 다음에 북한 및 중국 대표가 판문점에 모였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유엔군이 우리 전시를 지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단은 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전시 작전권은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작전을 미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짜게 되죠. 판문점에 모였다. 판문점이 장소죠.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장소죠. 2년여에 걸쳐진 휴전회담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다. 악수도 인사도 없이 침묵 속에서 양측이 준비한 문서에 서명하는 데 걸린 시간은 12분. 3년 넘게 한반도를 뒤덮였던 포화와 총성이 드디어 멈추는 순간이었다. 아, 전쟁이 이제 드디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뭔지 여러분들 다 알죠? 6.25 전쟁이죠.
총성은 멈췄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었던 전쟁, 6.25 전쟁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외에도 원치 않았던 숙제를 남겼다. 한반도의 허리를 찌르고 다가올수는 비무장지대였다.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Demilitarized Zone, 그래서 DMZ라고 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Demilitarized가 뭐 무장을 해제하다, 그러니까 비무장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이거 영어를 그대로 한글로 옮긴 거죠. 비무장지대는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따라 무장이 금지된 지역을 말한다. 정의죠. 비무장지대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DMZ 해가지고 DMZ라고 부르는 거고요.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 27일 조인 서약 서명한 정전협정 1조 1항의 근거에 한 개의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2km씩 후퇴함으로써 설정된 공간으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휴전선이 있으면 휴전선 남쪽 북쪽으로 각각 2km씩은 아무것도 두지 않는 거죠. 그냥 빈 공간으로 채우는 거죠. 서로 남국 군사들이 서로 바로 앞에서 남한 북한 군사를 대치하고 있으면 싸움이 날 수도 있으니까 멀리 떨어뜨린 거죠. 비무장지대는 군사 분계선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2km씩 총 4km 포의 공간이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의 길이는 서해의 임진강 하구에서부터 동해의 고성국 명호를 이르기까지 약 240km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과 그 다음에 면적이 나오죠. 그리고 면적은 약 서울시의 1.5배이며 한 번의 전체의 25분의 1이다. 비교를 통해서 약간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자, 모두 교과서 228쪽을 펴도록 하죠. 세계인이 아끼는 평화 공간을 향해. 여기 하이퍼링크, 미래와 전망을 누르니까 하이퍼링크로 해서 다른 글이 이제 뜨는 거죠. 다른 글이 뜨기 시작하는 거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비무장 정책 시대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전까지는 충돌 방지를 위해 공간을 비워두는 정책을 펼쳤지만 이후부터 자연 생태를 매개로 세계인이 아낄 만한 완충 공간을 맞추는 정책이 주를 이루기 시작했다. 2001년에는 비무장 지대를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었고 3년 뒤인 2004년에는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으로 제정되었다. 예전의 비무장지대 관련 정책들과 자연환경 보존에 치중했다면 비로소 문화적 유산들을 함께 포함한 진일요한 정책이 탄생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비무장지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생태계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겠죠. 인간의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정하기 딱 좋은 거라는 거죠. 유네스코 이런 국제기구인 알고 있죠. 뭐 이렇게 문화재나 유산 같은 거를 문화유산 같은 거를 이렇게 지정해서 아끼고 보호하자고 선언하는 그런 국제 단체죠.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새로 세우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었고 다양한 비무장지대 여행 상품들이 개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 상품의 예시 나열하고 있는 거죠. 철새 영향, 병영 체험, 그 다음에 독특한 강원도와 경기도에도 독특한 체험 행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비무장지대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비무장지대를 주제로 한 영화제, DMZ 영화제랑 DMZ 음악회 한번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다음 마라톤도 한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뭡니까?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 대한 예시와 나열인 거죠. 아까 앞부분은 뭐였죠?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한 예시와 나열이었죠. 자, 그러면 제일 아랫부분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시 문화예술 챕터를 클릭하니까 새로운 하이퍼링크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는 비무장지대를 소개하는 다양한 동영상, 이렇게 동영상을 제시함으로써 생동감 있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를 돕는 거죠. 이해를 생동감을 살리고
이해를 돕는 거죠. 우리 동영상을 우리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랬다? 시청각 자료 중에 하나가 되겠죠. 시청각 자료에 뭐 동영상도 있을 수 있겠고 사진, 그림, 뭐 라디오 다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청각 자료에 동영상이 포함된다.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미도 유발하는 거죠. 동영상 보면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챕터를 클릭하고 다시 하이퍼링크로 넘어갔는데 여기는 이제 비무장지대 여행을 한 후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쭉 밑에 넘어가면 자, 역사 공부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연천 단일치기. 연천이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자, 주말을 맞아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색다른 곳으로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한 우리 가족. 맛있는 것도 먹고 멋진 풍경도 보고 의미 있는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는 여행이 없을까. 인터넷을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연천 지역의 안보 견학이었다. 안보는 뭐 안전하게 보존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국가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게 이 국방 안보겠죠. 그래서 연천이 굉장히 북한이랑 가까워서 연천 끝쪽으로 가면 북한 지역이 바로 보인다고 합니다. 연천은 비무장지대의 생태와 안보 견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우리 가족이 방문한 것은 열사전망대였다. 그래서 연천에 이렇게 북한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많다고 해요. 열사전망대에 올라 북쪽으로 올라가 보니 비무장지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어서 만안경을 이용하여 북한의 풍경을 봐야 했다. 만안경을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신기해서 탄성을 질렀다. 내부 전시실엔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역사적 정보도 알 수 있었다. 출입을 하려면 검문소에 신분을 확인해야 하니 주말 전망대를 계획한다면 신분증 지참은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렇게 유의사항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참고할 수 있게 유의사항을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댓글을 단 거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댓글 단 거죠. 이게 우리 매체의 특성이었죠. 뭐다? 양반양성이죠. 양방향성.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설이나 TV는 일방적이라면 요거는 서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댓글 달고 글 쓴 사람이 또 대댓글 달 수 있는 거죠. 자, 다들 워크북 68쪽을 펴도록 하죠. 자, 그의 갈래는 누리집. 누리집은 술 우리말이고 영어로는 웹사이트죠. 둘이 같은 말이죠. 객관적, 사실적, 체계적. 그렇죠. 이게 왜? 정보 전달의 글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신뢰성 있게 그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하이퍼링크는 연결된 사이트죠. 그 다음에 뭐 내용과 관련된 사진, 지도, 웹툰, 동영상 이걸 유식한 말로 시청각 자료라 그랬죠. 그 다음에 독자가 게재된 글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거나 직접 자신의 쓴 글을 올려서 공유할 수 있다. 이거 유식한 말로 우리 양방향성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 2번, 3번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이 부분만 밑줄 긋도록 하죠. 자, 지도를 통해서 접근성과 하이퍼링크를 활용해서 접근성과 이해 클릭하면 바로바로 화면이 넘어가니까 쉽게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도를 씀으로써 이해를 높이고 그림을 사용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쪽 넘어가서요. 자, 4, 5, 6, 7번 각각 있는데요. 4번 비무장지대 정책의 변화, 5번 비무장지대의 정체성을 새로 세우기 위한 노력, 6번 보고 싶어요, 7번 공유할게요. 이거 다 교과서에서 하면서 했던 내용이니까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 많았어요.